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삶의 변화를 만드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부터 그렇게 힘든데 습관을 바꾸고 꾸준히 자기 관리를 하고 새로운 일까지 시작하는 건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그래서 계획이라는 걸 세우는데 계획을 아무리 완벽하게 세웠어도 그대로 실행하기란 또 왜 그리 어려운지요. 또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저런 고민이 엉겨 붙습니다. 할까 말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잘할 수 있을까? 이럴 때 내 무거운 몸을 이끄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수많은 고민과 걱정을 떨궈주는 마법 같은 한마디가 있는데요. 그냥 하는 겁니다. 뭘 대단하게 의미 부여할 필요도 없고요. 뭘 대단하게 근심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대가나 조건 또는 의미 따위가 없이 이 문자 그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유명한 광고 문구처럼요. Just do it. 오늘도 뭔가 미적거리거나 고민이 들 때 이 두 글자로 그걸 지워보십시오. 그냥.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그냥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3월 22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 또 어떻게 보내나 했는데 또 그냥 하다 보면 금요일이 돌아왔습니다. 김성준 님이 매일 9시 5분에 오프닝 멘트로 하루를 시작하신다고요. 직장인이신데 따로 올려주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어디 올리는 거는 없고요. 그래도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항상 이 오프닝 쓸 때마다 고민이 엄청 많거든요. 제일 오래 걸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또 원탁의 기자들 함께 만나보는 날이죠. 부동산 보유세 또 각종 행정제도에 활용되는 공시가격. 이 공시가격을 지난 정부에서 매우 높이겠다 해서 세금도 더 많이 걷는 방법.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서 공시가격을 거의 90%까지 현실화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윤 대통령이 그 계획을 폐지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자 감세 선거용이라는 지적도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 세부 부담을 낮추는 게 맞다라는 찬성도 있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기자들과 함께 나눠봐 주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결제 서비스를 쓰고 계십니까?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이제는 이것들이 지갑 속 현금을 많이 대체하고 있는데요. 또 애플페이가 국내에 들어온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이 페이 시장의 판도까지 한번 점검해 보죠. 또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퀴즈 시간이 시작됩니다. 경제상식 퀴즈도 지금 나갑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 제도가 확 바뀐다고 합니다. 크게 4가지 방향으로 달라지는데요. 다자녀 특별 공급 대상이 그 기준이 자녀 3명에서 2명 이상으로 기준이 낮춰지게 되고요. 부부가 동시에 이걸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만약에 중복으로 당첨되면 먼저 당첨된 사람 걸로 인정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평생 딱 한 번만 가능한데 기존에는 그랬죠. 근데 이제는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갖고 있어도 또 특공이 된 적이 있어도 상관없게 된다고 합니다. 또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이것에 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 점수를 매겼는데 앞으로는 그 통장 가입 기간도 배우자의 기간 점수를 50% 합산한다고 합니다. 많이 바뀌죠? 많이 바뀌게 됩니다. 자, 오늘의 퀴즈 정답은 2글자입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분양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이것을 2글자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주택, 통장 이렇게도 부르죠.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KBS 콩과 유튜브도 항상 열려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원탁의 기자들 소개해드리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서울경제신문 송일아 기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세 분의 조합은 처음이네요.
저는 여기 한 몇 년 만에 나온 것 같은데. 원탁의 기사들 이 코너에는요. 네. 오늘 좀 뜨거운 특히 이제 찬반이 좀 갈리는 주제도 있어가지고 좀 맞부딪히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우선은 그 공시가격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윤 대통령이 얼마 전에 공시가격 그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우선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알려주실까요? 그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에 정부가 이제 그동안 전 정부가 추진했던 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곳곳에서 부작용만 지금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좀 단어들이 다소 거칠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3년 만에 완전히 같은 정책을 이제 뒤집은 건데요. 이제 공시가라는 게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이 부동산의 적정 가격은 얼마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정해주는 건데 2020년 기준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시세 65.5%, 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53.6%, 공동주택이 69% 수준이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이거를 최대한 시세를 반영해서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실제로 가파르게 올랐어요. 다들 이제 보유세나 이런 거 내신 분들을 정말 이제 이 체감을 하실 텐데 이제 1년에 뭐 19%, 17% 이렇게씩 올랐다가 이제 현 정부 들어와서 좀 한 차례 작년에 이제 18% 내렸고 이제 올해는 1.52% 정도 이제 상승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급격하게 좀 전 정부에서 올리다 보니 보유세가 막 2배 이렇게 증가를 하니까 곳곳에서 좀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현실화를 좀 폐지를 하겠다. 이제 한 69% 정도 수준으로 유지를 하겠다라는 게 지금 현 정부의 방침이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정말 찬반 논란이 팽팽한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의견들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찬성이냐 반대냐? 이게 모든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어요. 집을 갖고 있든 집을 갖고 있지 않든.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공시가격이 뭐 정부가 각종 이제 행정이든 복지 기준에 거의 기준이 되는 과표니까. 그래서 사실 취지는 그거였어요. 아니 시세 10억 원짜리 아파트인데 뭐 공정시장가격 할인율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왜 아파트 세금을 매길 때 6억 9천만 원이 기준이 되느냐. 시세하고 너무 격차가 크니 집이 있는 사람은 뭐 깎아준다고 하면 좋겠지만 집 없는 사람은 이거는 좀 형평성이 좀 있다. 뭐 아파트냐에 따라서 토지냐 일반 주택이냐에 따라서 또 서울에 있느냐 지방에 있느냐에 따라서 고가주택이냐 저가주택이냐에 따라서 이게 너무 시세 반영률이 다 제각각이다 보니 그래서 취지는 이 투기 수요 차단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이런 불평등을 좀 해소해보자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게 크게 한 세 가지예요. 일단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어떻게 될까. 글로벌 스탠다드는 우리가 단순하게 뭐 그 세계 각국의 어떤 부동산 보유세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은 대부분이 보면 선진국은 거래세는 조금 낮춰요. 근데 보유세는 대부분 좀 높이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이건 지금 공시가격을 낮춘다라는 건 보유세를 낮추는 거거든요. 7월과 9월에 내는 재산세 또 집 조금 좋은 집 갖고 계신 분들 종합부동산세 12월에 내는데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공시가격 이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한다 뿐만이 아니라 각종 부동산 세금이 다 낮아지고 있어요. 여기다가 세금은 사실 아까 제가 이제 10억짜리 아파트 6억 9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공시가격을 곱해요. 거기다 반토막이 나요. 45%까지 낮춰주거든요. 종부세를 낮춰준다고 했죠. 각종 부동산 세금을 다 낮춰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 고가는 누가 메꾸지? 라는 의문이 있고요. 세 번째가 이게 현실적으로 폐지가 가능할까? 폐지 불가능해요.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 지금도 여소야대여서 야당이 입법화해서 시행한 거예요. 이걸 뒤집기 위해서는 법률을 다시 이제 이게 통과시켜야 돼요. 근데 그러면 이제 지금은 운은 뛰어났지만 4월 총선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일 기대해서 야 지금 대통령이 화두를 띄웠지만 정말 이제 이게 폐지가 되면 난 세금이 낮춰지겠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4월 총선 결과가 또 그대로 여소야대다라고 하면 희망 고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조금 이게 사실 과도한 징벌적 세금을 낮추자라는 데는 모두가 동의할 거야.
아마 막 1년에 10%씩 2년 연속 세금을 맞다 보면 이걸 감내할 만한 사람은 많지가 않아.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맞지만 그런 노력은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폐지하느냐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세와 공시가격의 차이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건 대부분이 좀 컨센서스가 좀 일치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과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맞아요. 근데 이게 약간의 좀 역진성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게 획일화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공시지가가 한 60%다라고 하면 20억짜리 집의 60%와 뭐 한 3억, 5억짜리 집의 60%라고 하면 그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져. 이게 보이죠. 예를 들어서 한남동에 뭐 1, 2 우리 맨날 이제 공시가격 나오면 단독주택 1위가 어디입니다. 라고 나오는데 대부분 단독주택인 경우가 많아. 뭐 부촌에 네. 삼성동이든 뭐 어디 단독주택이 많은데 근데 단독주택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53%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지방에 있는 미분양이 많은 지방에 있는 아파트다. 여긴 69%예요. 그러면 세금을 이게 맞을까? 거기는 2, 3억짜리인데 여기는 수십억짜리인데 50%만 세금을 기준으로 하고 딴 데는 70%로 한다. 지역별로도 주택별로도 고가냐 저가냐에 따라서 너무 지금 들쑥날쑥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손보는 건 맞다라는 거죠. 백상균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게 사실 이제 시세하고 괴리됐던 부분 자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인식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세부담하고 연결이 되니까 국민들의 저항이 사실 심했던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해마다 뭐 이렇게 세금이 내가 내는 세금이 올라가는 것들이 실제로 눈에 딱딱 보이는데 숫자들이 막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이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른 얘기지만은 1가구 1주택자들한테는 이게 내가 그냥 살고 있던 집인데 이걸 지금 당장 팔 것도 아니고 팔아서 어디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팔면 팔리나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와중에 그냥 여기 매겨지는 그 공시가격 그러니까 가격이 바뀌었다라는 것들은 사실 국민들의 어떤 그 체감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체감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세금인 부분이고 그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부담이 늘어나는데 그냥 계속 앉은 자리에서 세금만 계속 두드려 맞는다. 뭐 이런 부담들이 조금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 자체에 대해서 이제 반감을 갖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던 거고요. 근데 사실 이게 생각을 해보면 공시가격이라는 거는 정부에서 어떤 이 여러 가지 지표를 봐가지고 이 정도 가격이 적정합니다. 여기에 가격 실제 가치는 아마 이 정도 될 겁니다라는 것들을 지정을 해주는 건데 뭐 그건 정확하게 하는 게 사실 맞다고 생각을 하는 분이 많죠. 근데 세금 부담은 그거하고 좀 별개로 좀 이 조정을 조금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 주택 보유자들 사이에서는 좀 많은데 결국은 이제 이 조율을 조금 더 심사숙고로 하면서 갔으면 이게 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너무 좀 같이 가버리다 보니까 지금 뭐 공시가격 현실화 자체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분들이 더 많아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 공시가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잣대, 줄자가 되는 건데 세율이나 세목은 변함없이 그대로 두고 네. 그 잣대를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세금을 더 걷거나 덜 걷거나 증세하거나 감세하거나 이렇게 또 활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데 정책을 이렇게 활용하는 것 자체는 어떨까요? 왜냐하면 국민 입장에서는 이렇게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잖아요. 어떤 뭐 세율이 달라지는 건 아닌데 좀 기준을 50%로 두느냐 90%로 두느냐에 따라서 그냥 확 달라지니까요. 사실 격차가 벌어져 있다라는 거는 당연히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뭐 우리가 법 개정할 때도 항상 법적 안정성을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존에 이 사람들이 따르던 규준들이 있단 말이죠. 거기 이미 익숙해진 상태인데, 그러니까 뭐 이 60%로 낮춰져 있기 때문에 이걸 한 90%까지 올려서 정확한 가액에 맞춰가지고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거는 되게 이상적이고 좋은 얘기거든요. 근데 네.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60%인 그 물 속에서 계속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갑자기 뭐 염도가 올라가는 거죠. 계속해서 빠르게. 근데 이 속도가 좀 맞지 않으면은 물고기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90%까지 올라가게 되고 사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급등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와중에 이게 됐는데 사실 옛날에 보면 이 공시 가격을 현실화하겠다라는 시도들이 있을 때마다 있을 때는 항상 집값이 급등할 때예요. 왜냐하면은 가격이 막 올라가면서 이 공시 가격과의 시차 때문에 가격이 계속 벌어지고 이거 안 맞는데 하는 시점은 보통은 다 부동산이 급등하는 시점이고 공시 가격이 네. 시세를 못 따라가니까.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정부가 그런 생각을 할 때이기도 하죠. 이게 너무 올라가는 이 과열되는 부동산 시장을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좀 제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이기도 한데 아마 그 부분들이 항상 맞물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공시가격 현실화를 얘기하는 시점이 그때로 보통 맞는데 사실 전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 어떤 다주택자들의 좀 세부담을 늘리고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부동산을 조금 과열된 걸 좀 조율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좀 빠르게 추진한 면이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뭐 부담들을 느끼는 건 또 1가구 1주택자들이나 이런 좀 일반 다른 사람들도 어떤 피해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시가격이 부동산 이외에 이제 뭐 건강보험료라든가 기초연금이라든가 국가장학금이라든가 이제 집값이 이게 물론 있어요. 일부 선의의 피해자들이 있어요. 67가지 복지정책이 기준이 되다 보니 아니 집값 많이 올라서 나는 은퇴했는데 나는 뭐 소득도 는 게 아닌데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뛰었다. 그리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맞습니다.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갑자기 뭐 대학생 자녀가 이번에 저는 뭐 국가장학금 못 받아요. 이런 기준이 이탈하다 보니 정부가 이게 부동산 기준뿐 아니라 이제 각종 복지혜택의 기준이 되는 것들에 대한 허들을 하나둘씩 조금 보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건강보험료 산정할 때 부동산 가액에 보유한 기본공제액을 좀 높이는 방식으로 이제 그동안 이제 너무 빨리 올라서 이제 혜택을 받던 것이 빠지게 됐던 그 부분을 보완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국가장학금도 이제 탈락 위기에 놓인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소득 이제 수준을 조금 더 상향하면서 이게 부작용을 꼭 공시가격을 폐지가 아니라 각각 복지정책의 허들을 조금씩 낮춰가면서 그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이게 갑자기 올라서 억울한 피해자를 좀 구제해야 한다라는 데는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정이 아니라 이걸 이제 67가지 모두 다 만족시킬 만한 적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그림에서 보면 이제 수정이 아니라 폐기라면 적어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동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공약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공약은 사실은 전면 재검토 내진 폐기였는데 갑자기 지금 뭐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폐지 쪽으로 확 이제 방향을 선회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확실하게 이제 폐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찬반 논란이 더 큰 거고 특히나 이걸 폐지하면 혜택이 대부분 고가주택을 보유했거나 수도권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이 굉장히 좀 혹할 만한 얘기죠. 세금 깎아주 보유자들이 맞습니다. 세금 깎아주겠다는데 마다할 사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참여연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혜택이 부동산 불평등뿐만이 아니라 이제 세수 부족을 또 이 문제를 일으키는 더 심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서 그것도 어느 지역에 얼마짜리 주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계속 갈리게 되는 거고요. 일단 이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좀 따져봐야 될 텐데. 이게 뭐 따져보자면 과거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공시지가가 활용된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고 또 이번 정부 들어서는 이게 뭐 정부의 뭐 시기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또 집값이 좀 침체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더더욱 이걸 또 풀어줄 수 있는 상황 아닌가 또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기자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전 너무 당연하게 집값에 연동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 세부담이 완화가 되면 세금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는 부동산 이제 가격에는 어느 정도 저는 긍정적으로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지금 시장 자체가 침체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효과가 얼마나 뭐 클지는 뭐 굉장히 미미할 거다. 그리고 이미 작년부터 해왔기 때문에 다 반영이 돼 있는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근데 저는 제일 걱정되는 거는 이런 정책이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불패 신화를 계속 지속하는 정책이 아닐까 그런 우려가 되더라고요. 아니 집값이 오르면은 이걸 잡겠다고 공시가를 올리고 집값 떨어지면은 이걸 안 하겠다고 또 이거 폐지를 하고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이 정책을 바꾸는 게 결국에는 집 사는 사람들한테 한국은 부동산 불패다. 이런 인식을 좀 고착화시키는 좀 어떤 그런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그 부동산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약간 그 캐비넷 서랍 순서처럼 이제 정책의 순서를 다 꿰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주택 어떤 수요를 좀 억제하기 위해서 규제 정책이 어떤 것부터 나오고 나중에 시장이 침체되면 또 어떤 것부터 풀고 맞아요.
그거를 부동산 가면은 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네. 이제 요거 나올 거야, 이제 이거 나올 거야. 그 다음에 그럼 그때 이거 사면 나오면 돼. 네. 실수요자들의 수요를 자극시키는 거고 그래도 안 되면 투자 수요를 자극하는 이 정책이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실수요자 입장에서 세금 깎아준다고 선뜻 집 매수 나서긴 어려워요. 뭐 금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대출 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다주택자예요. 야, 지금 보니 정부의 어떤 스탠스는 어쨌든 부동산 각종 세금을 좀 낮춰주는 추세이다 보니 한 채를 더 소유한다 하더라도 세금 내는 부담보다 나중에 시세 차익이 더 크다라고 하면 보유 쪽으로 가요. 근데 지금은 사실 증시가 많이 오르는 것도 미국이 금리 인하 시점이 이제 거의 뚜렷하게 윤곽이 드러나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선 반영돼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보면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불안율이 산적해 있거든요. 야, 공급이 예정대로 잘 안 되고 있어. 전세가는 계속 올라서 아파트 가격 내린 폭보다 전세 가격이 더 빨리 올라. 네. 이러면 갭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다주택자 중과세도 점점점 낮아지는 추세인데 한 채 더 사? 이 기회에? 지금 사실은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도 시가 1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살 수 있어요. 다주택 중과세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 잠재된 어떤 수요를 자극해서 오히려 금리 인하 시기에 이게 확 이제 불을 붙을 수 있다라는 게 더 큰 이제 문제라는 거죠. 이게 당장은 아니지만 시차를 두고. 맞아요. 혹시 뭐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은 있으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제 1주택자들은 평생 그 사실은 등기 한 번 정도 치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냥 살던 집 그대로 살고 사실 이분들은 뭐 이런 그 어떤 보유세가 조금 줄어든다, 늘어난다 이게 집을 선택하고 사는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이 움직이지는 않고 대신에 지금 금리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 금리 인상 시기가 지금 거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인하 시기가 거의 나와 있고 지금 대략적으로 예상이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부동산 다주택자들의 어떤 투기들이 조금 불이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데 저도 동의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쉽게 또 너무 안일하게 또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요. 참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 그러면 일단 이 공시 가격이라는 게 이제 제도로 있고 뭐 시가를 다 따라다니면서 정책에 반영되는 가격을 그걸로 할 수는 없으니 공시 가격이 필요하기는 한데 이게 또 현실적인 거래 가격과 괴리가 또 너무 크기도 하고 그러면 이 공시 제도, 공시 가격 제도라는 건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요. 이 제도의 의미에 대해서도요. 그러니까 이제 이인철 지금 어쨌든 이제 현 정부와 이제 스탠스는 세부담 낮추겠다는 거예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많이 로드맵대로 간다면 세부담이 2035년까지 뭐 60%당 늘어난다. 2억짜리 집 갖고 있다고 건물이 3배 이상 오르는 게 맞느냐. 자, 그럼 부차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세부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게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이다 보니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큰 흐름은 뭐냐. 그렇다면 과연 시세와 그리고 이 격차, 이 현실적인 공시가격의 격차를 그대로 둘 것이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 갭은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되 굉장히 연착륙하도록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되는데 갑자기 2년 연속 두 자릿수 올리다가 그다음에는 또 두 자릿수 깎아주고 그다음은 거의 뭐 2년 전 수준으로 돌리겠다고 해서 거의 올리지 않고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세금 내고 이제 각종 이제 복지 정책에서 내가 제외된다라는 흐름은 내가 이제 늘어나는 이제 소득만큼이어야 되는데 이게 공시가격은 집가격에 따라 들쑥날쑥하다 보니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형평성 차원에서 분명히 이제 수정해야 된다는 건 맞다. 다만 이걸 폐기할 거냐의 여부는 전 국민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기 때문에 이게 공론화 과정을 저는 이해관계자들의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 정책의 예측 가능성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우리나라는 해외에서도 많이 지적을 합니다만 그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렇죠. 이런 비판이 또 있죠. 자, 많은 분들이 그 의견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이홍삼님이 현실화를 폐지한다고 공시지가 세금 안 오를 게 아닙니다라고 의견도 주셨고요. 그리고 8663님 주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네요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625 하나님은
부자 감세라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네요. 집은 삶의 기본인데 공시가격 낮추는 게 당연하지요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7910님은 공시가 현실화 폐지는 신중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불이익이 없기를 바랍니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경제 상식 퀴즈 정답도 많이들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한 번 더 퀴즈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요. 주택 이것 통장에 가입한 사람이 2,556만 명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그동안 좀 감소세를 이어오다가 20개월 만에 또 다시 반등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청년을 위한 이 통장이 출시되고 또 신생아 특별 공급 등이 도입이 되면서 당분간 이 가입자 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내 집 마련을 위한 이것에 당첨되는 것 누구나 한 번씩은 참 꿈을 꾸는데 바늘구멍이기도 합니다. 이 두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분양을 받기 위해선 당연히 이걸 해야죠. 두 글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문자 메시지나 KBS 콩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들어가기 전에 제가 기자분들에게 좀 무거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솔직하게들 답을 해주세요. 지금 지갑에 얼마 있으십니까? 이런 거 얘기할 땐 본인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진행자가 아예 저는 5만 원짜리가 한 3-4장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갖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아니, 얼마 전에 만난 분이 거의 한 5만 원짜리를 한 20장씩은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이제 부자분들에서 참 부럽다 생각을 했는데. 아, 그 설 연휴 아니에요? 네? 설 연휴 기간 동안. 아, 근데 그런 분들 계세요. 그래서 너무 부러워요. 근데 저는 거의 현금 안 갖고 다니다가 가끔 이제 왜 주차비라든지 현금을 이렇게 써야 될 때 없으면 난감해서 항상 얼마씩을 또 찾아놓거든요.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현금 꼭 들어가는 데 있어요. 네. 예를 들면 과일값 너무 비싸니까 전통시장 가면 현금 주면 좀 깎아줘요. 그리고 우픈 얘기지만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런 그 3불식 교통카드는 편의점 가면 반드시 현금을 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 저 오늘 살려고 하는데 로또 살 때는 현금 내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네요. 로또는 한 번도 안 잡아서 카드로 현장에서 못 써요? 카드로 안 되고 그 온라인 사이트 있죠. 나는 나눔 로또에서는 온라인에서는 또 됩니다. 기자 중에 예. 이 로또 안 사보신 분 처음 봤네요. 누가? 이 두 분. 삶이 풍족해서 복권이 필요 없다 이거. 안 되잖아요. 온라인으로만 사봤습니다. 들어가기가 뭔가 그 엄두가 안 나가지고. 자, 두 번째 이슈는 제 로또가 아니고요. 로또가 아니고 간편 결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지갑에 과연 이제 현찰을 갖고 다니시는가 여쭤본 거예요. 그 간편 결제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죠. 또 엄청나게. 이거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송일아 기자. 전 일단 뭐 아까 답변을 못 드렸는데 지갑이 없어요. 지갑 지갑을 자체를 안 아예 갖고 다녀요? 안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현금도 그 주차비나 뭐 전통시장 이런 거 다 그 뭐지? 맞아요. 저 송금으로 할 수 있고요. 송금해 드릴게요. 붕어빵이나 맞아요. 호떡 살 때도 거기 송금 계좌번호 다 계좌번호 적어주시니까 네. 뭐 페이로 해도 되고. 제로페이 같은 거 네. 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전통시장도 온누리 상품권이나 이런 거 다 등록해가지고 그거 이제 결제 제일 그 QR 코드 결제해가지고 하면은 더 싸게 해줘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이게 온라인으로 가능하니까 현금을 정말 안 갖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할 때가 이제 외국 나가거나 이럴 때 좀 그 뭔가 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긴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저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며칠 전에 그 한국은행에서 요거를 이제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 그 지난해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같은 이 다양한 간편 결제 서비스의 일평균 이용 금액이 약 8,755억. 하루에 8,700억 이상이 간편 결제로 결제가 된다. 네, 이용 건수는 2,735만 건. 엄청난 숫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년 대비 각각 뭐 13%, 15%가량 늘어난 수준인데 심지어 이제 간편 송금 서비스도 활발하게 이용이 되면서 간편 송금 이용량도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이제 제공업자의 비중은 이제 네카토라고 부르죠.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세 곳을 합쳐서 거의 한 50% 정도 되고요. 네. 뭐 삼성전자나 애플 같은 휴대폰 제조사가 26%, 카드사가 제일 전통적인 이 금융회사가 25.6%로 좀 많이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IT 강국이 맞구나라고 이제 여기서 느끼게 되는데 우리가 불과 몇 년 전 이 시간에 중국의 거지들은 페이로 받는다. 간편 결제로 받는다. 거지들이 그 적선을 받는다고 하네. 옛날 표현으로. 그것도 이제 QR코드로 받는다. 그래서 우리 놀랐잖아요. 네. 우리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막 붕어빵 장사 이런 데서 간편 송금하거나 QR카드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앞서 이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결제액도 늘어났지만 간편 송금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급격하게 간편 결제 시대로 가는데 큰 사고를 났다라고 제가 여기서 뉴스 전해드린 적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간편 결제로 뭔가 사고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킹 사고가 났다거나 금융 사고가 났다거나 이런 걸 보면 그나마 뭐 보안이라든가 시스템에 대한 어떤 대비가 좀 잘 돼 있구나. 그러면 이게 가속도가 더 붙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보면 하루 결제가 거의 한 8,700이면 거의 1조 원 가까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없는 사회로 가자라는 어떤 이 한국은행의 어떤 그 로드맵보다도 실생활은 더 빠르게 이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5663님이 코인 노래방은 카드가 되는 곳이 한정적이라 1,000원짜리 두세 장을 꼭 들고 다닙니다. 코인 노래방 가기 위해서. 코인 노래방은 그 초등학생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카드 들고 다니면 좀 안 되게. 그러니까. 그래서 1,000원짜리나 동전이 저는 필요한. 저희 딸한테 1,000원짜리를 주면서 코인 노래방을 가요. 코노 가서 두 곡 불러야죠. 그럼요, 1,000원 가지고. 이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그리고 작년 이맘때 굉장히 화제가 됐던 이슈 저희도 원탁의 기자들에서도 다뤘습니다만 애플페이가 도입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떠들썩했잖아요. 어땠습니까? 실제로 들어오니까 지금 한 1년 지났다고 하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애플페이가 들어올 때 이제 엄청나게 기대감이 컸고 들어오기만 하면 뭐 다 잡아먹을 것처럼 카드 판다 뭐 이런 거의 그런 약간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네. 실제로 그 뒤로 이제 그 현대카드에서 독점적으로 이제 애플페이를 쓸 수 있었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직후에 굉장히 가입자 수가 뭐 30만씩 늘어나고 여러 가지 뭐 지표들이 좀 상향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1년쯤 가면서 보니까 이제 실제로 애플페이를 편하게 쓰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이게 좀 불편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NFC 그러니까 이 단말기를 직접 이렇게 댈 수 있는 NFC 전용 단말기가 있어야만 이 애플페이를 쓸 수가 있는데 정작 이게 좀 NFC 단말기 자체가 많이 보급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물론 이제 편의점이나 뭐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대형 좀 뭐 가게에서는 충분히 쓸 수가 있지만은 여전히 조금 이런 NFC를 보유하지 않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는데도 좀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애플페이 사용자들은 한 번씩 물어본다는 거예요. 애플페이 되나요? 슬쩍 물어봤다가 아직 안 됩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서 이제 그냥 현금이나 카드로 이렇게 계산하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다고 해서 조금 들어왔는데 얼마나 활성화가 돼 있느냐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문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좀 찻잔 속 태풍으로 네. 보이긴 하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애플페이 그 점유 비율이 굉장히 높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애플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요건 송일아 기자가 또 많이 알고 있죠, 그 분야는. 네, 유럽에서는 이달부터 이제 아이폰으로 애플페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결제가 가능해졌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유럽연합이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해서 이 디지털 시장법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었는데 독과점 체제를 지금 계속 고수를 할 경우 전 세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가 물릴 것이다. 이런 법이에요. 그래서 애플이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러면 애플 아이폰으로는 애플페이 말고 다른 간편 결제가 안 됐었던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쩔 수 없이 그 이코시스템에 묶어놓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거를 붙이면 속도가 느려지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장벽을 둔 거네요. 그렇죠. 애플페이만 써 이러면서. 애플페이뿐만이 아니고 그 어떤 서비스들 자체 많은 다양한 서비스들도.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자국인 미국에서도 지금 애플이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기소될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법무부가 그동안 애플을 상대로 몇 년 동안 이제 조사를 해왔는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지금 기소할 예정이라고 이제 보도가 나와 있고요. 다른 경쟁 업체들이 애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수법으로 지금 시장 지배력을 이제 독과점 체제를 유지했다는 게 골자인데 아이폰의 애플워치가 타사의 스마트워치보다 더 잘 호환이 되고요. 또 애플 자체 문자 규격인 아이메시지를 다른 스마트폰에선 쓸 수가 없습니다. 또 아이폰에서 애플페이를 제외한 그 비접촉 결제 방식을 막아놓았다는 점 이런 것들을 근거로 이제
이런 이제 애플이 반독점법 위반했다 이렇게 지금 기소를 할 예정이고 여기엔 또 경쟁 빅테크인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뭐 X 같은 이제 다른 기업들도 연합 전선을 구축을 해서 애플을 지금 때려잡기 위해 네, 열심히 지금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애플의 iOS와 그 아이폰 같은 거는 플랫폼이 아니라 넘어서서 그냥 인프라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쓰지 않고서는 뭐 트위터 X도 마찬가지고 메타도 그렇고 다른 핀테크 기업들의 이 간편결제 서비스 자체를 이제 못 쓰게 된다면 그냥 도로를 막아버리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다 보니까 각국에서도 애플이 이제 규제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애플페이뿐만이 아니고 무슨 페이라고 하는 거에 약간의 그 거부감은 좀 있거든요. 왜냐면 지갑을 안 갖고 다닌다면서요. 휴대폰이 먹통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거 몇 번 경험을 하고 나서 뭔가 이거를 좀 약간 조금이라도 이 분리시키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저희 예전에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네네네. 러시아 그 모스크바역 개찰구가 완전히 북새통을 이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러시아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교통 카드를 네네. 다 애플페이로 이용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러시아가 서비스를 끊어버리니 이제 할 수가 없어서 현금으로 그 표를 사기 위해서 거기가 완전히 이제 마비가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 스마트폰 하나에 이제 모든 게 다 들어져 있고 심지어 요즘에는 운전면허증을 안 갖고 다녀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네. 이제 검증이 다 되다 보니까 이 지갑 자체가 필요 없어서 스마트폰 하나에 모든 걸 다 몰아넣고 다니는 시대인데 야, 이거 없으면 제가 봤을 땐 여기서 그래도 얼리 어댑터라고 하면 진행자가 그나마 애플페이 쓸 것 같은데. 저는 저 삼성폰만 쓰고 있어요. 애플페이 쓰신 분이 없는 거예요. 아니 워치도 쓰고 계시잖아요. 네, 저는 애플페이를 약간 일부러 지금 같은 이유로 안 깔았어요. 그리고 저는 신용카드를 들고 다녀요. 아이폰임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임에도. 저는 현대카드는 갖고 있는데 삼성폰에서 못 쓰고 있어요. 쓰고 싶은데. 그러니까 보니까 애플의 전략은 그거예요. 애플 이미 여기 카드사 아니야. 근데 이미 금융 부분이 더 커. 전 세계 비자 다음으로 더 많아. 2021년 기준 8억 명 쓰고 있어요. 거의 금융회사나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애플도. 그래서 첫날 우리 개장하자마자 100만 명 맞아요. 100만 명 가입했다고 뉴스 떴어. 맞아요. 그다음부터 이제 지금 현재 찾아봐도 몇 명 왔는지 통계가 없어요. 그러면서 추측만. 야, 점유율 한 두 자릿수 갔을 거고 한 700만 정도 가지 않았을 거냐라는 추측만 있는데 그러니까 애플은 그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도 NFC 무선 근거리 통신망 결제 단말기는 10%였어요. 전국 300만 자영업자 가운데 딱 10곳 가운데 한 곳만 있었는데 지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이 얘기는 뭐냐. 애플이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2014년 출시했는데 한국은 2023년 들어왔어요. 중국은 바로 들어갔어요. 야, 수수료도 거기 갑이에요. 애플이 갑이에요. 굉장히 비싸죠. 애플이 갑이기 때문에 현대카드가 을이에요. 야, 수수료 니네 중국보다 5배 더 높게 더 줄게요. 라고 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이 뭐였냐면 NFC 요 단말기 서비스 한 대당 한 10에서 15만 원 되는 거 설치해라고 이제 계속 강압적으로 했었어요. 그것까지 이제 덤터기를 썼으면 현대는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했어. 굉장히 이거 카드 도입하면서 급속도로 이제 커진 건 맞아. 근데 수익이 계속 적자야. 이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런 적자를 어디에서 메꾸느냐? 해자 카드라고 하죠. 일본만 이제 좋은 카드들, 소비자 혜택이 좋은 카드는 다 중단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얘네 마케팅 그걸 고가 마케팅이야. 이게 보통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전체 이 사용자를 보면 갤럭시 사용자, 아이폰 사용자 뭐 러프하게 7대 3이라고 하면 주로 20, 30대. 애플 충성도가 높은 20, 30대는 5대 5야. 5대 5다 보니 이 사람들은 쓸 만큼 썼어. 들어올 만큼 들어왔고. 그래서 이게 확장성보다는 범용성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자 현대카드 이외에 또 다른 카드도 지금 섭외를 해서 여기다 집어넣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EU나 미국이 지금 뭐 인앤업 결제 같은 것에 너네 반독점 이제 위반하니까 세금 막 조 단위로 때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살이고 있고 하물며 중국은 가서 깎아주겠대. 휴대폰도 뭐 아이폰도 한 20만 원 이상 깎아주겠다라고 하는 걸 보면 우리나라는 깎아줄 일 없습니다. 그게 이제 시장의 규모와 힘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아이폰 들어올 때도 우리 늦어요. 맞아요. 중국보다 늦고요. 페이 결제도 굉장히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큰 시장으로 그럼 보지 않고 적어도 필요하면 니네가 스스로 개선해. 소비자가 야 교통카드 결제 안 됐어? 그럼 니네들이 알아서 그걸 해결해. 자기네가 돈 쓸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근데 현대카드는 그걸 앞서서 광고까지 해줬어요. 우리 애플페이 됩니다. 라고 하니 굉장히 얘는 손 안 들이고 꼽은 거야.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게 참 그래서 시장이 크고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 느끼는 게 그 3627님이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인데 현금을 들고 다니질 않아요. 코인 노래방도 이체해주면 현장에서 현금 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가니까요. 10곡 부르게 해주세요. 이제 5,000원 내드리고. 근데 저도 현금을 갖고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아이들 만났을 때 뭐 용돈 이렇게 10,000원씩이라도 줄 수 있게끔 아니면 진짜 서비스 좋으신 분들한테 팁이라도 드릴 수 있게끔. 근데 그분들한테 이제 자, 핸드폰 펼치시고요. QR코드 보여주세요. 라고 해서 뭐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거나 팁을 드리면 좀 비인간적이기도 하고 뭔가 이제 현금을 만지는 그런 풍경이 또 얼마나 시간이 남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되고요. 자, 오늘 처음으로 이 세 분의 조합을 원탁의 기자들과 함께 했는데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서울경제신문 송일아 기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대용량 에어프라이어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얼마 전에 저희가 원탁의 기자들 시간에도 토론도 하기도 했었고요. 몇 차례 알려드렸었는데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서울시에서도 오늘 6월부터 이제 시범 사업을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요.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한테 정말로 좋은 육아 도우미를 구하는 일은 오복 중에 하나다라는 이제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만큼 이 돌봄, 육아 도우미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고 또 좋은 분들을 구하기도 어렵다라는 이야기일 텐데요. 이 직업의 세계 시간에 육아 도우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한경자벤조의 강홍민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어디서 지금 아기 보시느라고 스튜디오 못 나오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제가 지금 그 KBS 주차장입니다. 아, 그래요? 아, 차가 네, 막혀서 네. 이제 시간이 좀 애매했군요. 아, 네, 죄송합니다. 전화 통화하면서 이렇게 스튜디오로 걸어 들어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도 좀 멋있을 것 같긴 한데 방송의 퀄리티를 위해서 알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방송할 때 가사 도우미라고 표현을 했다가 이제 틀렸다는 지적을 받았었거든요. 네. 육아 도우미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 이 육아 도우미의 업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일단? 엄연히 이제 뭐 가사 도우미는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분이고 네. 육아 도우미는 그 아이 돌봄을 해주시는 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육아 도우미도 입주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시간제 돌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종일 오전 오후 시간대에 따라 다른데 네. 그리고 또 아이의 연령대에 따라서 이 업무 범위가 조금 달라집니다. 제가 인터뷰한 분은 이제 7살 아이 한 명을 맡고 있었는데 네.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이 시간제 돌봄을 하는 분이었어요. 보통 이제 아이가 유치원에서 하원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일이 시작되고 하원 후에 뭐 집에 와서 간식이나 식사를 챙겨주고 그리고 뭐 간단한 신체놀이도 하기도 하고요. 간혹 이제 뭐 아이 친구들이 있을 때면 집 근처 놀이터나 뭐 도서관에 가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 그때에도 아이가 다치지 않게 잘 케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뭐 집에 와서 부모님이 귀가할 때까지 시간을 함께 보내는데 보통 이제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뭐 씻겨주기도 하고 학습지를 같이 풀기도 합니다. 그 업무의 범위가 그러니까 일을 맡기시는 분, 일을 맡긴다는 표현도 참 이거 삭막하죠. 고용하시는 예. 분이 네 아이를 봐달라고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육아 도우미는 주로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예전에는 뭐 지인의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고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맘카페를 통해서 많이 구인 공고를 올려서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구하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그 육아 도우미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네. 그곳에 이제 프로필을 올리게 되면 일을 구할 수 있는데 처음 이 프로필을 설정해서 올릴 때 자신이 이제 돌봐줄 수 있는 케어할 수 있는 아이의 나이대나 뭐 아이 수 그리고 뭐 시간대 등을 설정을 하고요. 보통 이제 자소서처럼 자기 소개를 올려두면 되는데
그걸 보고 이제 도우미가 필요한 가정에서 연락이 오게 되면 사전 뭐 인터뷰, 이 만남을 통해서 잘 우리와 맞을 수 있는지를 파악해서 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회사도 있긴 합니다만 또 개인 대 개인 간의 관계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보통 그러면은 월급, 시급 뭐 어떤 식으로 받게 됩니까? 또 이제 근무 환경도 저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 다 다릅니다. 보통 이제 시급으로 책정이 되는데, 네. 제가 이 만난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이제 한 10,000원에서 한 20,000원 사이로 결정이 되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이 수나 경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고용을 하니까 집안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설거지나 청소같이 이 집안일을 추가하게 되면 그것도 시급을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그리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네. 뭐 교사나 아니면 뭐 학원 선생님을 하셨던 분이 하신다면 뭐 영어나 수학, 간단한 이제 아이 학습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 그것도 시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되고, 근무 환경 역시 들어보니까 이제 아이 연령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제 막 아이가 걷기 시작하거나 뭐 이렇게 좀 손이 많이 가는 연령대의 아이의 경우에는 체력적으로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만난 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살을 케어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시간제고 하다 보니 이 뭐 체력적으로 크게 그렇게 힘들지는 않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다른 일도 아니고 내 아이를 맡기는 일이다 보니까 좀 더 신경이 많이 쓰일 겁니다. 혹시나 돌보는 아이랑 마찰이 생기진 않을지, 또 그럴 땐 이분들이 또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그러니까요. 뭐 우리 진행자께서도 아이를 키우고 있고 저도 그렇지만 네. 사실 아이 키울 때 이 속이 뭐 뒤집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만난 분은 운이 좋게도 유별난 케이스는 없었다고 하는데 네. 가끔 이제 생떼를 쓰거나 말 안 들을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때 이제 뭐 심하게 혼을 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난감한 상황이 네. 생기기도 한답니다. 예전에 이 에피소드인데, 예전에 이제 돌봄을 했다는 아이가 조금만 기분이 안 좋아도 이제 밥을 안 먹는 버릇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전에 그 육아 도우미를 하셨던 분들은 아이 기분을 다 맞춰주고 이제 뭐 과자를 먹고 싶다 그러면 과자를 주고 뭐 이렇게 했다고 엄마한테 얘기를 들어서 어느 날 또 이제 밥을 안 먹겠다고 해서 밥을 바로 치워버렸답니다. 그리고 이제 밥은 스스로 먹는 거야라고 이제 알려주고 그날 저녁을 주지를 않았대요. 그랬더니 며칠 뒤에 아이 엄마가 원래 한 밥을 먹으면 한 2시간 동안 밥을 먹던 애가 30분 만에 밥을 다 먹었다며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거냐고 그렇게 노하우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그 부모들의 방식에 따라서 아니 2시간을 기다려주셔야지 왜 밥을 치우시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있습니다. 이걸 또 애들을 또 마찰이 생기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이라고 해서 아이들의 기분을 또 다 맞춰주는 것도 좋은 건 아닐 것 같고, 때로는 이제 교육도 필요한 건데 이게 부모들하고 조금 갈등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런 문제도 좀 많은데 좀 많이 불거지는 이유를 좀 들어봤더니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아이만 좀 봐주세요라고 보통 이제 구체적으로 이 일을 분담하지 않고 뭐 계약 고용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이제 맞벌이 부부고 아침에는 굉장히 바쁘다 보니까 설거지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이제 그 육아 도우미의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느 한 날은 이제 설거지가 굉장히 잔뜩 쌓여 있어서 아이의 밥을 챙겨줘야 되는데 이제 그걸 치워줘야 그쵸. 아이의 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릇이 있어야죠. 네, 한번 했더니 이제 하루 이틀 계속 이제 반복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걸 뭐 못 본 척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가사 도우미도 아닌데 매번 하자니 그것도 좀 이상하고 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상했던, 그리고 이야기를 해서 잘 풀었던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사실 이게 관계, 그게 가장 또 어렵기도 합니다. 그 육아 도우미 되려면 어떤 준비를 또 해야 됩니까? 이게 뭐 자격증이 필요한지 어떤 뭐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어떻습니까? 네, 보통 이제 육아 도우미나 뭐 베이비시터라고도 하는데 이게 아직 국가 자격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민간에서는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지만 국가 자격증은 없어서 자격증 유무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리고 경력도 뭐 초보들도 누구나 가능해서 이 허들이
낮다는 장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네. 사실 그 육아도우미가 아이와 함께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이에게 관심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그 정서 발달 시기에 아이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뭐 전문적인 교육도 좀 이수를 해서 같이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 직업 전망은 어떨까요? 왜냐하면 또 이제 외국인 가사 도우미도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네. 보통 이제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저출생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돌봄 수요는 계속 늘고 있고 공급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외국인 가사 도우미와 이 육아 도우미는 업무 범위나 근무 시간 그리고 뭐 선호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것 같고, 이분 말씀으로는 이분도 이제 굉장히 뭐 특수 분장사나 아니면 의류 대리점도 운영을 하셨던 분인데, 네. 제2의 직업을 꿈꾸는 분들 중에 아이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꽤 괜찮은 직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수요도 있으니까요. 한경자벤조의 강홍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부에서는요. 저희가 또 재미난 시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제조업을 살펴보는 시간 그 중에서도 정유업계로 떠나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름을 그렇게 많이 수출할 수 있는지 재미난 이야기 곽재식 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